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5.18 단체 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한 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직후 곧 돌아와서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마저도 시민의 시선을 잠시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5.18 관련 단체인 유족회에서는 광주시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광주시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18 3단체 가운데 2개 단체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터져나왔는데 이쯤 되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 5.18 그 숭고한 역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시사토론텐 오늘은 자칭 5.18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망가뜨려버린 5.18의 정의와 위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진보연대 유봉식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대표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5월 구속 부상자 동지의 이젠 전 대표군요. 전 대표 그리고 유족회 관련된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좀 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5월 단체 자성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일단 입장부터 좀 듣고 가보겠습니다. 네, 5월 단체 내부에 공법단체를 둘러싼 내부의 다툼과 분열 또 이것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시민들이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지탄을 이런 상황이었었죠. 이 와중에 동구에 대형 그 참사가 벌어진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각종 뭐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랄지 재건축 조합장 선거 문제에 개입했던 당사자가 5월 단체 회장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그 당사자가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게 기정사실화 어떤 되고 있는 이런 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족회 뒷돈을 받았다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동안 5월 단체를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이제쯤에는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 5월 단체 회장은 즉시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라라는 것. 그리고 5월 단체의 어떤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그런 의혹을 철저히 시민들에게 밝히고 어떤 그 의혹들을 해소하라는 것. 그다음에 더 이상의 5월 단체 내부의 그런 분열 다툼을 끝내고 5월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찰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뭐 5월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도 함께 자성하면서 책임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이사님,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으니까 그 5.18 기념재단도 5월 단체들하고 함께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자정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5.18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성실하게 고통스럽지만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5.18 유공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는 일단 이런 그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정의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 그 절차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아직 없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렇군요. 박 교수님, 사실은 5월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내부 관계자들 노조하고도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뭐 시위도 있었고 또 그 단체들의 비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는데 5월 단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 5월 단체 관련해서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특별히 이번 사건이
정서적으로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대체적으로 가장 크게는 5.18 관련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의 대표가 기본적으로 뭔가 그 조폭과 관련된 건 아니냐는 그 의심 또는 그런 제일 크게는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상징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적 반감이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9명이 죽었잖아요. 9명이 죽었으면 어쨌든 그 9명이 죽었을 때 더군다나 그게 5.18 구속부상자의 어떤 대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만난 상처받은 5.18 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서적으로 크게 와닿는 사건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더 너무 뭔가를 막 큰 뭔가 5.18의 심각한 훼손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조금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개인의 비리다. 예, 좀 뭔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18은 독재의 어떤 폭력적, 억압적 어떤 것에 저항하면서 민주적 주권자의 행동을 한 건데 민주주의는 그런 주권자 행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일상적 민주주의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갖는 게 민주 시민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온 세대에게는 그 이해관계 조정이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충돌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충돌이 범죄로까지 간다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좀 명확히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이제 어디까지가 범죄고 어디까지가 이해관계 충돌인가 하는 것은 좀 불분명하게 막 뒤섞여서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또 다른 측면 하나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저는 당사자들에게는 치유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 치유가 훨씬 지체되어 있고 현재 더뎌 있는 거죠. 진상규명이 미진한 거라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고통이 어떤 측면에서 크게 좀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면의 상처를 때로는 국가가 기념식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지만 때로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유공자라고 하는 사회적 대단히 명예로운 존재인 거죠.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그러나 아직 본인 스스로는 고통스러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내면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일단 여러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집단적으로 표출된 그런 그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 드러나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흥식 회장은 뭐 본인이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 사법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틀림없어 보이는데 지금 유족회 건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실이 뭡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벌어진 혹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끝까지 조사를 해서 응당한 처벌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분명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족회의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 유족회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유관기관에 조사가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 과정을 좀 밝혀서 의혹은 의혹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5월 단체 회원들이 아는 아픔도 있고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어떤 정상적인 삶이 또 어려운 이런 과정도 있기도 하고 여전히 진상 규명이나 그 학살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과거에 어떤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한계도 있으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원들 내부에도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과거에 좀 한정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아픔과 또 역사적인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5월 단체에 대한 시민적 어떤 그 자긍심과 또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런 시민의 눈높이나 기대치에 그걸 또 허물어뜨리는 그런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5월 단체 내부의 철저한 어떤 그 자성에 또 성찰, 뭐 혁신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그 유족회 관련된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뒷돈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그 후원금이냐 이런 뭐 논란이 있는데 광주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려고 봐집니다만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적인 이런 그 어떤 그 보조금 사용 의혹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로 또 어떤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새로운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어떤 의혹과 어떤 시민의 질타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철저히 드러내놓고 그걸 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진정한 성찰, 미봉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찰과 어떤 혁신의 계기, 또 5월을 바로 세우는 어떤 계기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제가 이 5월 단체 비리들을 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5월 단체라면 말이죠. 이게 유족회 관련된 건네받은 돈이 후원금이냐 리베이트냐 이런 문제들은 아마 조직 내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장부에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외부의 광주시의 조사 끝나봐야 한다. 그다음에 문흥식 회장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각종 조합 비리에 관여가 돼 있었다면 아마 내부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5.18 단체 자체 자정 능력이 이게 상실된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일테면 저도 사실 그 구속 부상자 문흥식 회장의 경우는 이제 그 알게 된 지가 일테면 5.18 기념재단 일속에서 알게 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잘 모르죠. 일테면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전국자는 5천여 명 되고요. 그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제 단체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편인데, 자정 노력, 단체마다 이제 감사를 다 두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측면으로 또 보고 싶기도 한데요. 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일정 부분 단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지금 사단법인이거든요. 이를테면 아직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단체 임원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전개돼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예컨대 이제 시로부터 혹은 뭐 5.18 기념재단이 국비를 받아서 그 단체 일정 부분 사업비로 주고 있는데요. 또 운영비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갖고 있는 기금의 이자 일부를 3단체 운영비로 또 이제 주고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편으로 좀 같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뭐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차제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빚어져서 이를테면 5.18의 지닌 가치, 5.18의 어떤 상징적인 자산, 또 광주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이자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 5.18 3단체가 모두를 다 감당하는 것이냐, 모두를 다 대표하는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그 과잉 어떤 책임을 부과한 측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근데 오늘 토론에서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5.18 3단체, 그다음에 5.18 기념재단 이런 조직들이 어쩌면 그 5.18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명예를 전 시민 그리고 전 국민과 나누어야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초에 그 5.18 40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청년들하고 5.18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5.18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5.18 관계자, 당사자라는 분들이 니네가 5.18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자기들이 5.18을 거의 독점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비리들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어째 양쪽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걸 5월 운동사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80년 5.18을 자신의 어떤 생명과 같은 걸로 놓고 투쟁한 사람들이 말해 우리 잘 알다시피 유족과 부상자들이었거든요. 80년 내내 그랬죠. 그리고 물론 청년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과정 또한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과정이 전개되어 왔고요. 이런 20, 30년의 과정이 사실 많은 부분이 그 복합적으로 그 5.18 관련한 당사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5.18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 복합적 모순이 저는 작동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명예회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제가 볼 땐 뒤틀린 명예예요. 여전히 그런 상처가 내면에 있으면서 일견에는 굉장히 존중받는 존재이고 등등이 복합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좀 보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이제 그 일련의 일테면 아까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 뭐 그런 부분 저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그 어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 이 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리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민들이 이 관련된 논쟁이나 분란이 생기면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월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5월 당사자가 누구냐. 큰 틀에서는 광주 시민 전체이고 더 크게 보면 사실은 베를린에도 5월이 있었고 뉴욕에도 5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도 5월이 있었고 다 전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장하면 확장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아주 좁게 보면 당사자란 지금 당사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란 말이죠. 3개 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족,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다친 사람들, 부상자 또는 감옥에 가면서 다친 사람들 이 세 부류거든요. 이분들이 도덕적인 어떤 것을 지켜주길 바라는 것 자체는 저는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다만 이 모임을 대표하는 분들이 누구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자를 좁혀 말해서 3개 단체가 있다. 이게 5월 단체다 하는 거고 5월 운동의 차원에 봤을 때는 다른 얘기거든요. 5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이후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오시상임 여사님 계시는 5.18 기념재단이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단체 할 때 당사자 단체하고 그걸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단체는 조금 구분된다.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도 알 것 같지만 하시다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은 항상 그 당사자들 내에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런 문제에서 부가하게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우리가 도저히 정서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사건까지 생겨난 거거든요. 그걸 자정할 수 있냐 없냐 문제라고 봐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자정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좀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5월 단체, 3개 단체의 자정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는 5월 3개 단체가 주어진 역할과 기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3개 단체는 이제는 적어도 저는 공법단체에 대한 논의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날부터는 이 3개 단체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전승하고 확장하는 주역이 아니다 하는 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5월 단체에 쏠린 언론과 또 시민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 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뭐 친구들 뭐 다른 그 시민사회 같은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5월 단체 지금 미국 광주 5월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쪽팔려서 뭔 대답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뭐도 다 같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5월이 단순히 뭐 이 5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다 광주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광주에 이게 짐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니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광주의 그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자산인데 이게 오늘날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 5월 단체 자체적으로 자정할 능력에 대해서 사실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세 단체가 다 여전히 갈등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 갈등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어떤 지금 소송도 다 얽혀 있어서 이것이 좀 정리되면서 어떤 그 내부 자성과 혁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 그런 뭐 그 주체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뭐 혼란도 좀 있으리라고 봐주고 새로운 또 어떤 그 5월 관련된 부정적인 이런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쨌든 파장도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민사회 또 뭐 5월 당사자 뭐 재단 광주시 모두가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의식을 함께 좀 느껴야 될 거라고 봐지고 5월이 새롭게 뭔가 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새롭게 혁신하고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지 않으면은 정말 심각한 어떤 5월의 이런 위기다라는 위기감도 듭니다. 그런 위기감, 네, 맞습니다. 위기의식 또는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는데 조금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5.18 당시에 만약에 건달이었다면 깡패였다면 유공자가 아닙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5월 민주항쟁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식인들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일부 배운 사람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항쟁이 아니었어요. 5월 당시에는 사실은 기동타격대로 잡혔던 30명 중에 25명이 도시 빈민들이고 거류민들이었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5.18을 민주화 운동이면서 민중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5.18 때 몸을 파는 또는 성매매 여성들도 성매매 여성들이 헌혈을 했다는 거 높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뭐 유공자 대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밖에 그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5.18은 아름다운 꽃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환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5월은 아직 훈련받지 않은 어찌 보면 도시 기층 민중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억압에 저항한 거예요. 주권자로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그들한테 곧바로 요구한다. 저는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단체 내에서 이전 투구도 있는 거고 투쟁도 있는 거고 싸울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5월의 역사를 5월 운동의 역사를 좀 한 4가지 기로 나누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0년에서 87년까지예요. 이때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다 5월 단체뿐만 학생들 전부 정말 5월 당시에 당사자들도 목숨 내놓고 싸웠어요. 87년까지. 그리고 87년부터 93년까지. 이때는 조금 나았죠. 조금 이제 나아진 거예요. 근데 93년에 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18 기념재단이 생기죠. 그리고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5.18을 국가가 주도해서 왜곡시켰다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5.18을 인정하기 시작한 94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시민들이 왜곡하기 시작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 시민들이 5.18을 왜곡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날 그들의 시선으로 5.18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습성화돼서 5.18에 마치 조폭이 있다, 깡패가 있다, 그러면 마치 5.18이 심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다. 다만, 이제 2021년이 됐어요. 2021년은 40주년 때 뭐가 됐냐면, 이제 공법단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해란 말이죠. 이게 새로운 프레임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준비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5월 단체, 3개 단체, 다단체가 3개 단체, 당사자 단체가 3개의 공법단체로 갈 수 있는 당사자 단체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5월 운동을 갈 수 있는 지금 역량들이 있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만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너무 과도한 평가인 것 같고 여러 길을 찾아봐야죠. 그 길 찾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물론 뭐 충분히 논지에 동의합니다만 5.18이 기층 민중들의 항쟁이었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18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고요. 네. 더구나 광주는 도시의 특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주역이었던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5월에 마지막 1980년 5월 27일 날 새벽에 남은 분들이 시민군들이죠. 시민군들이 그날 이런 오규철 씨의 그 인터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은 건 다 알았거든요. 근데 부험을 누가 해줄 줄 몰라.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다음에 몸을 씻기고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물을 서로 껴얹어주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속옷이 일단 최대한 구해가지고 갈아입어요. 스스로.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중에 생존자들이 나왔어요. 아무리 고교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훈련이 바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이광기가 따질 때 조정이 다 됩니까? 저는 그건 지나치게 환상적인 요구다. 그냥 지금 5월 단체의 당사자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5월 기념일은 다른 얘기예요. 3개 당사자 단체 회원들은 평범한 분들인데 지금 단계에 보면 평범한 분들인데 한때 영웅적으로 싸웠고 관련된 당사자들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관계를 지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범죄적이라고 느끼는 막 것들이 막 이런 다른 단체에서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충돌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도 할 필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몰아칠 일도 아니다. 어쩌면 그 3단체 실상을 봐야 된다. 그렇죠. 좀 그 얘기를 하고 네, 계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그럴 알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5.18 당사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유공자가 된 게 2002년 이후예요. 예. 2002년 이후. 그런데 유공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명예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유공자가 되고 난 뒤에 변화가 있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제 유공자고 때로는 5.18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존중받고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엄청 그 어떤 그 매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그 불일치가 오랫동안 되어 온 겁니다. 공법단체가 된다는 건 그런 일정한 시점의 전환도 함께 뜻이 담겨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소위 말하는 5.18 유공자를 대하는 것 자체에 어떤 그 변화 혹은 뭐라 그럴까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공법단체가 되면서 뭔가 변화의 지점이 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걸 스스로 이제 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 일정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저는 이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다. 약간 이 이렇게 부분에서 보고 싶어요. 시민들이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시민 정서하고 괴리감이 있는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는 공법단체가 뭔지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공법단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40주년을 기해서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좀 더 바뀌어서 개정돼서 예우 및 법률 그러니까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럼 단체 설립이 뭐냐면 공법단체인데 아까 잠깐 설명하시기에 우리가 사단법인이란 말 하잖아요. 사단법인. 저도 광주 시민자유대학 제가 이사장인데 사단법인이에요. 이런 사단법인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참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끝이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따르면 돼요. 단 공법단체는 뭐냐면 지금 헌법을 있게 한 즉 국가 체계를 있게 한 그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이게 공법단체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공법단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5.18 유공자들이 어느 정도 일상적 생활에서 좀 어려운 처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거든요.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 싸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이런 때 충돌이 안 생긴 경우는 나는 없다고 봐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 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충돌이 지금 서로 신뢰를 잃고 싸우는 게 문제거든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게 문제고, 그걸 뭔가 지금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뭔가 5월 단체가 지금 세계 단체로 결합된 적이 몇 년도냐면요. 그때 93년도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5월 단체가 그때도 또 막 시끄러웠는데 세계 단체로 화합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그래도 기대하고 통합해라고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뭔가 규정을 해줘야 그나마 길이 보인다. 그런데 공법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있고 지금 경쟁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공법단체를 왜 만드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책무가 있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생활과 복지 그리고 유공자로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매개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를 주인으로 하는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국가가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특정한 경제적 사업이랄지 이런 데 공법단체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이제 수익 부분은 회원들의 복지, 복리, 생활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하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컨대 그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를테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사무실 일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일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죠. 지금 이 길을 자칫 잘못 가다 보면 말이죠. 이게 그동안에 국가가 5.18 유공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 비리가 저질러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간다면 네. 이건 대단히 그건 당연히 아닌 거죠. 헌법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얘기고요. 그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약간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많냐면 왜 평등, 평화를,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냐. 그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 운동권이 좋은데 아파트 있으면 뭔가 부정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파가 잘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독립 유공자가 잘 사는 걸 바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화 유공자가 조금 더 잘 살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독재에 부역한 사람보다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잘 살지 못해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신 것처럼 잘 살지 못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 보면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정상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걸 조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이것을 막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좀 이해할 측면 일단 이해해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민주화운동 역사에서는 나름대로 예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았어요. 배상도 받았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독립 유공자라든가 또는 민주화 유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미니멀 리콰이먼트를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도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분들이 뭐 자기들의 생계나 생활을 위해서 5.18의 어떤 그 역사성을 갖다 쓰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5월 운동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분들이 너무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법단체가 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쉽게 말하면 공법단체가 허용되는 다양한 쉽게 말하면 국가 이익사업이라 이런 거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18을 계승하고 전승하고 확장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해야 되고 그걸 주도적으로 일단 이끌어가는 것이 5.18 기념재단이죠. 그건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5.18 기념재단은 실제적으로는 5.18 3단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사 추천권이라든가
지금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거의 5.18 3단체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 왜곡돼 있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5.18 기념재단 이사는 정관에 따라서 이제 이사가 선임되는데요. 정관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월 3단체 대표가 한 분씩이 이사로 오고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대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7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추대위원회에서 이사장 한 분 또는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치거나 하여튼 인터뷰를 통해서 이사장을 결정을 하죠. 이 과정에서 물론 5월 단체의 주장이 무겁게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당사자로서. 왜냐하면 5.18 기념재단은 94년에 그 창립되면서 그 국민의 성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일정 부분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현재 국민 공모 과정으로 선임을 합니다. 말하자면 상임이사로 하고 싶은 분이 응모를 해서 이사회에서 말하자면 면접을 치르죠. 그렇게 해서 상임이사 공모 과정을 통해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사실은 대부분 5월 유공자들이죠. 근데 역설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5.18 유공자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 안 무슨 됩니까가 말씀이냐면 아니고 거의 절대적으로 다 유공자가 하시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이게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5.18 기념재단 5.18운동의 역사와 94년 이후로 거의 개를 같이 해왔죠. 초창기는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처벌을 위한 투쟁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들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아까 유공자 애호법이 되고 안정적으로 되면서는 말하자면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5월단체 내부에서 아까 박구영 교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내부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갈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5.18 하면 좀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시끄러우니까 5를 좀 객관적으로 혹은 좀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5.18 기념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을 추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나 혹은 여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는 종교계에서도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고사했던 그런 과정 또한 있습니다. 지금 뭐 토론 시간이 많이 가고 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논의가 좀 이 자칭 당사자, 저는 그 3단체만 당사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칭 당사자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좀 굉장히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생활을 보장해야 될 어떤 존재들로 이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5월 운동,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 41년 동안의 5월 운동의 주도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문제가 조금 시각들이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박 교수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 대표님 좀 이거 말씀하시죠. 글쎄요. 좀 뭐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하는데 여러 그 각도에 따라서 뭐 달리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이제 당사자론, 네. 뭐 이후 이제 뭐 세대론, 뭐 올해 주체, 오른동의 주체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당시의 항쟁의 주역 또는 항쟁 과정에 많은 그 피해와 또 트라우마를 입었던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그 규명되지 않는 진상 규명 운동, 또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5월의 어떤 학살자들에 대한 어떤 단죄를 위한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펴온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아까 박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정말 삶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밑바닥 인생이 많고 5월에 그때 당시 항쟁 당시의 고문과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 그 이후에 진상 규명 투쟁을 한 거의 뭐 자신의 생업을 접고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거의 삶이 피폐해지고 뭐 가정이 거의 깨지고 자살도 일반인에 비해서 뭐 한 거의 30배가 된다고 하는 이런 통계도 있듯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공법단체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 과정에 이제 올 운동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는
너무 당사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여전히 그 폐쇄적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비판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국가가 그 유공자들에 대한 애우를 사실은 진작 지금 4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이제서 그 공급단체 법이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진작에 국가가 사실 배려하고 챙겨서 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유공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서 해둔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또 이제 5월 단체에 들어서는 그런 5월의 현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도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5월이 과거에만 또 머물러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그 어떤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 또 어떤 각계와 소통하려고 하고 어떤 이 그 5월의 정신이 현재 와서 뭐 어떤 그 시대 담론, 시대 정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더 고민도 하고 함께 해나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마냥 이제 언제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그 생활 지원과 또 어떤 배려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그 바라봐서도 안 될 문제이고 저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함께 같이 이 5월 당사자들에게 제기도 되고 또 끊임없이 어떤 그 새로움을 또 변화의 어떤 이런 노력도 당사자들 내부로부터도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뭐 교수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일단 아니 저는 이제 당사자라는 게 뭔가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90 정확히 말하면 87년까지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없었는데 87년을 넘어서고 87년까지는 당사자라는 그 용어 자체도 없었죠. 없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생겨나다가 예. 언제부터냐면은 적어도 이제 93년, 4년대 되면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뤄요.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윤한봉 선생님 기념재단 만들 때도 충분히 그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라는 게 좁은 의미의 당사자예요. 좁은 의미의 당사자들에게 5월에 운동에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별히 공법단체가 된 이후에는 5.18 관련 기념식, 추모식 이런 데만 당사자가 관여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5월 시민의 것이고 세계 시민의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당사자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명확하게 공법단체가 설립 인가가다는 법률로 제정되는 순간부터는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물러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 매듭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는 국가가 뭐 시책을 안 만들어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한 비약 같고요. 그러지는 않고 일단 저는 공법단체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5.18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 하나는 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흔히 우리는 이제 애국처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법단체와 애국처벌법이 동시에 재개정됐죠. 이건 저는 5월 운동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사자 단체, 그것이 좋은 의미든 아니면 일각의 부정적 의미든 이 당사자 단체가 해야 될 몫이 또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자는 공법단체가 만들어지면 5.18 기념재단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체와 재단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5.18 기념재단의 역할이 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 5.18 정신을 어떤 식으로 기념하고 개성할 것인가. 당사자가 여전히 좀 살아있고, 아직도 뭐 건강함도 많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애도 그렇고, 이 5.18과 연관해서 추모와 애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가가 하든 혹은 뭐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애도와 추모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것과 전제하면서 함께 개성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
네, 뭐 5월 운동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너무 어떤 추모나 기념, 과거 집착, 과거 지향적 뭐 이런 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았냐라고에 대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게 다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추모와 또 기념과 더불어서 사실 정신 계승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과제인데 정신 계승 부분이 다소 좀 소홀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고 봐지는데 5월에 그 정신이 사실 미래로 또 젊은 세대로 그리고 또 전국으로 세계로 이렇게 펼쳐 나가서 뭔가 그 생명력이 이렇게 유지되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행사 과정에서도 그 이제 일각에서는 뭐 추모제, 부활제, 뭐 이렇게 5월 단체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더 너무 이제 많은 예산과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배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일각에서 그런 적도 있었죠. 5월은 우리의 어떤 제사고 이건 그 경건하게 추모를 해야 되는 판에 무슨 축제냐, 무슨 뭔 통일이고 무슨 또 다른 어떤 노동의 문제고 뭔 차별의 문제고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냐, 너무 정치화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 당사자들 내부에서도 사실 과거에는 그런 그 어떤 반발과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극복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모와 기념 더 나아가서 이제 5월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그 가치와 그런 또 현재적인 그 우리 사회 절박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 또 어떤 청년들의 그런 담론이나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도 행사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뭐 재단이나 5월 단체 역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도 하고 필요하면은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5월 운동을 발전적으로 뭔가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네, 토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오늘 참 5월에 관해서 토론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토론의 그 꼭지만 열고 토론 시간이 다 끝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오늘 토론이 계기가 돼서 다양한 지역사회 토론 논의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라는 공간에서 5.18이 가지는 무게 때문에 사실은 5.18 관련자들, 관련 단체들을 비판하는 토론을 열기도 마음이 썩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들이 당사자란 이름으로 5.18을 팔아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5.18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80년 5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께서 5.18을 바로잡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